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60대 초반이에요. 그리고 오늘 제가 하려고 하는 제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무려 3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시작될 거예요. 제가 살아온 세월의 길이가 제 이야기의 서사의 깊이와 꼭 비례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나름대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최근 저의 그런 삶을 한 번 더 뒤흔들었던 어떤 사건이 있었고 그 일을 겪으며 30년 묵은 저의 파란만장했던 이야기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는 것 같았어요. 술이나 장처럼 오래 둘수록 가치가 더해지는 인생 이야기를 갖고 산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불행히도 제가 살아온 이야기는 그렇지만은 않았어요. 30년 전에 시작된 서사를 지금에서야 마무리 지으면서 이제는 정말 확실하게 다 잊고 싶다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러니 끝까지 잘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젊은 시절 저는 평범한 아내이자 며느리로 살고 있었어요. 신혼 때는 3살 연상인 남편과 사이가 꽤 좋은 편이었죠. 남편은 장남이었던 만큼 시부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를 이어받아 장남으로서 가업을 이어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기 위해 시부에게 인정받기 위한 노력도 많이 했었고 말이에요. 그런데 남편은 사업가 기질이 충만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다소 감성적인 성향이 강하기도 하고 요즘 애들이 말하는 그 MBTI 같은 걸로 따지자면 ISFP 유형에 가까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사고방식이 유연하고 관용적인 건 좋은데 그로 인해 다소 우유부단하다고 해야 할까? 늘 결정을 미루고 선택지를 열어두는 경향이 있어서 최종 결정을 잘 내리지 못하는 성격이었거든요. 고작 몇 년 같이 산 제가 아는 것을 시부가 몰랐을 리가 없죠. 시부는 그런 남편의 성향이 회사를 운영하는 기업인과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게다가 남편에게는 남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시동생은 전형적인 사업가 성향을 타고난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러니 시부가 둘째 노래를 부르며 유난히 아꼈던 거예요. 남편은 시부가 장남인 자기보다 동생인 둘째 아들을 더 신임하는 것이 우리에게 아직 자식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결혼해서 몇 년째 아이 소식이 없는 우리 부부와 달리 우리보다 늦게 결혼한 시동생은 결혼하자마자 아들을 하나 낳고 둘째 아들까지 얻은 상황이었으니 그것을 두고도 시부가 대놓고 둘째가 더 낫다고 말을 하곤 했어요. 우리 둘째는 입댈 게 하나도 없어. 안사람 바깥사람 다 자기 할 일 알아서 척척 하고 있잖아. 그렇게 각자 맡은 역할 해내는 게 얼마나 좋으냔 말이다. 기특하고 고마운 일이지. 우리 둘째 며느리는 떡두꺼비 같은 손자 수풍수풍 잘 낳고 또 우리 둘째 아들놈은 일 처리가 뛰어나서 회사에서도 인정받잖아. 임원들이 다들 둘째 칭찬을 어찌나 하는지. 난 처음엔 괜히 내 앞이라고 내 아들 칭찬을 해주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야. 임원들 하는 말이 다 진심이더라고. 허허. 시부는 저와 남편 들으라는 듯이 더 둘째네를 치켜 쓰시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괜히 저한테 타박하는 말을 덧붙이곤 하셨죠. 애미 너는 시주봉대 얹은데 아직 예수식이 없냐? 맏며느리 구실을 떠나서 사람 구실은 해야 할 텐데. 허참. 아이 소식이 늦어지는 게 사람 구실 못한다는 소리까지 들을 일인가요? 제가 그런 말도 안 되는 구박을 받고 살았네요. 서방님이 남편보다 능력이 뛰어나서 회사에서 인정받는 건 뭐라고 할 수가 없지만 무슨 조건시대 왕족도 아니고 후사가 없다고 후계 구도에서 밀린다는 건 받아들이기 어려운 얘기 아닌가요? 시부는 복합적인 이유로 남편보다는 둘째 아들을 더 신뢰하는 느낌이었는데 남편 입장에서는 저희에게 아이가 없는 게 더 큰 문제인 것처럼 느껴졌던 것 같아요. 이러다가 시부가 동생한테 회사를 물려준다고 하면 어쩌나 싶고 그랬던 거죠. 그래서 우리도 빨리 아들을 낳아야 한다고 더 조바심을 냈어요. 남편이 아들을 빨리 낳아야 한다고 저를 다그치고 압박하기 시작하면서 좋았던 저희 부부관계는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렵게 임신이 됐는데 의사가 애돌로 알려준 것에 의하면 딸인 것 같았죠. 요즘 다시 태아성별구지가 합법이 된다고 하던가 됐다고 하던가 하여간 그런 얘기가 있던데 남아선호 사상이 너무 심해서 남아와 여아 성비 불균형이 심각했던 때가 있었어요.
검사를 해서 딸이라고 하면 아이를 포기하는 수술을 해버리고 그랬으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태아가 어느 정도 자라기 전에 병원에서 아이의 성별을 알려주는 것을 법으로 금지했던 건데, 제가 임신했을 때도 그 법이 적용되던 시절이긴 했는데, 병원에서 대놓고는 아니고 아이가 엄마를 닮았네요. 그런 식으로 돌려서 말해주기도 했거든요. 너무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렸던 아이였고, 남편이 아이의 성별을 자꾸만 물어보니 의사가 그런 식으로 알려줬던 건데 아들이 아닌 딸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된 거죠. 뱃속의 아이가 딸이라는 것을 알고서는 시부모는 물론이고 남편마저 저를 서운하게 했음. 배는 점점 불러오는데 저는 그야말로 찬밥 취급을 당했어요. 남편은 그 즈음부터 귀가 시간도 늦어지기 시작했고 연락도 잘 해주지 않더라고요. 임신한 아내가 먹고 싶어하는 음식을 사다 주는 건 남편들의 의무이기도 하지만 남편들도 평생에 한두 번밖에 경험하지 못하는 일이니 그 자체를 즐기는 사람들도 많더라만 저는 그런 호사를 전혀 누리지 못했습니다. 외로웠고 씁쓸했어요. 시부모가 저를 구박하고 남편이 저를 외롭게 했어도 다른 생각은 한 적은 없어요. 남편도 마음이 힘드니까 밖으로 도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금방 마음을 잡을 거라고 기대하고 기다렸어요. 또 첫 아이가 생겼으니 둘째도 금방 생길 수도 있고 아들을 낳으면 모든 것이 좋아질 거라고 막연한 희망을 갖고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상상도 하지 않았던 일이 벌어진 거예요. 남편이 아이를 임신한 상간녀를 데리고 들어온 거였어요. 너무 빤한 클리셰라고 생각하시겠죠. 그럴지도 모르죠. 그렇지만 저는 정말 꿈에도 생각한 적이 없는 일이었고 하늘이 무너지는 일이었어요. 게다가 남편의 상간녀는 아들을 가졌다고 하더군요. 그때 제가 얼마나 비참하고 절망적이었는지 모르실 거예요. 남편에 대한 배신감이 말할 수 없이 컸고 눈물이 멈추질 않았어요. 남편은 그런 저를 우선은 달래더군요.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야. 저 여자랑 정이 있는 게 아니라니까. 저 여자가 내 아들을 임신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데리고 들어온 것뿐이야. 그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정도 없는 여자랑 애까지 만들었니? 지금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당신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게다가 나는 지금 임신 중이라고. 아무리 원하던 아들이 아니었다고 해도 우리 아이야. 당신 자식이라고. 내 뱃속에 당신 자식이 자라고 있는데 다른 여자랑 애를 만들어? 그 여자가 가진 애는 아들이다 이거지? 당신 속상한 거 잘 알아. 나라고 뭐 좋아서 다른 여자 만나고 다닌 줄 알아. 그게 아니란 말이야. 어머니가 하도 아들 타령을 하셔서 어머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만났어. 애 낳고 나면 애만 데려오고 저 여자는 내보낼 거야. 애는 당연히 우리 호적에 올려서 우리 아이로 키울 거고 말이야. 그렇게 해줄 거지? 당신이 우리 자식으로 키워줄 거잖아. 응? 그럴 수 있지? 이게 다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여자가 무슨 씨바지라도 된다는 소리야? 그게 말이 돼? 정말 기가 막혔지만 시무라면 그러고도 남을 뿐이에요. 뭐로 보나 둘째가 낳았다고 둘째 타령을 하는 시부와 달리 시모는 아무리 그래도 형이 있는데 둘째한테 회사를 물려주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장남인 남편 편을 들었죠. 장남에 대한 생각이 어찌나 확고한지 둘째는 바로 분가시켰으면서 저와 남편은 시댁에 들어와 살면서 가풍도 익히고 아침 저녁으로 집에서 시부한테 잘 보이라며 그게 장남, 맏며느리 된 도리라고 하시는 분이셨어요. 장남이 아들을 얻어 시부의 신임을 받을 수만 있다면 씨바디도 상관없다고 할 뿐인 거죠. 하긴 남편이 데리고 들어온 그 여자, 그러니까 남편의 상간녀는 어리고 풋풋하긴 했지만 남편이 좋아할 타입의 여자가 아니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게 다 무슨 소용이란 말입니까? 남편이 저를 배신하고 다른 여자와 아이를 가졌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인 거잖아요. 아무리 그 여자에게 마음이 없고 애 낳을 때까지만 시댁에 같이 있게 할 거라고 변명 아닌 변명을 해봤자 그런 말들이 제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말들이었어요. 끓어오르는 배신감에 남편의 뺨을 몇 대 쳤고 할 말 다 쏟아냈어요. 저는 그런 남편과 더 이상 같이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다 끝이라는 생각으로 정말 하고 싶은 말 다 한 것 같아요.
엄마가 시켜서 어쩔 수 없이 다른 여자를 만났다는 게 말이 되니? 네가 무슨 유치원생이야? 엄마가 시켜서 뭘 한다는 거 자체가 어이가 없는 거야, 알아? 게다가 무슨 씨바지? 기도 안 찬다 정말. 그럴 만큼 네가 대단해. 나는 네가 아무리 대단해도 나를 배신한 사람이랑 살고 싶지 않아. 네가 관심도 없는 뱃속에 내 애는 낳아서 나 혼자 기를 거야. 네 잘못으로 이혼하는 거니까 위자료도 받을 거고 양육비도 내놔. 남편에게 먼저 그렇게 이혼을 선언했더니 시모가 옆에서 듣고 있다가 먼저 나서는 거예요. 네가 뭔데 먼저 이혼 소리를 해. 감히 귀한 내 아들 뺨에 치질 않나? 미칠 거면 곱게 미쳐라. 어? 이혼. 그래. 그렇잖아도 내가 이혼시킬 참이었는데 알아서 나가준다니 고맙지 뭐. 얼른 나가. 당장 나가. 예쁘지도 않은 걸 그래도 내 아들이 좋다고 며느리 삼아서 맏며느리라고 대우해주면서 데리고 살았더니 이게 뭐 이런 게 다 있어? 시모가 그렇게 나오니 저도 시모에게 참지 않고 할 말 다 했어요. 그동안 착한 며느리가 되려고 시모한테 말대답 한 번 한 적 없었는데 그땐 정말 이판사판이었죠. 어머님도 마찬가지예요. 뭘 잘한 게 있으시다고 저한테 큰 소리 치시는 거죠? 이런 걸 두고 적반하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세상에 씨바지라니요. 그게 말이나 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뭔가 대단한 집안 장손이라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모양인데 착각이 주제 넘는다는 건 모르시겠어요. 어머님 장남이 저 모양으로 아버지 신임을 받지 못하는 데는 어머니 책임도 있는 거예요. 장남이라고 떠들기만 하고 주도적으로 뭘 하게 하지를 않았으니 저 나이가 될 때까지 아직도 엄마 치마폭에 쌓여서 놀아나는 거 아닌가요? 나라도 저런 자식한테 회사 못 물려줄 것 같네요. 씨바지까지 들여서 아들만 낳으면 다 되는 거라고 생각하나 본데 아들 열을 낳아봐요. 그런다고 아버님이 장남 생각할 것 같으세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모자가 똑같이 이렇게 생각하니 어리석으니 어쩔 수 없는 것을 누굴 탓하겠어요? 그렇게 한바탕 쏟아부었어요. 그런다고 해서 남편에 대한 배신감이 상쇄되는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가슴이 좀 후련해지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남편과 시모에게 한바탕 해대고 나서 저는 그 길로 바로 짐을 싸들고 친정으로 갔어요. 친정엄마는 이미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친정아버지만 계셨는데 저희 아버지가 그 시대의 다른 아버지들에 비해서도 상당히 보수적인 분이셨거든요. 제가 대학 공부를 하겠다고 할 때도 반대가 심하셔서 설득하느라고 몇 날 며칠을 울고불고 했는지 몰라요. 그런 아버지에게 시집간 딸 자식은 무슨 일을 당했더라도 엄연한 출가 외인인 것이더라고요. 한번 결혼을 했으면 그 집에 뼈를 묻어야지. 이렇게 짐 싸들고 뛰쳐나와 친정으로 달려오는 건 어디서 배워먹은 머리장머리냐. 나는 내 딸 자식 교육 그렇게 안 시켰다. 부모 욕을 보여도 분수가 있지. 당장 다시 시댁으로 돌아가. 소박을 마저도 친정으로 올 생각하지 마라. 친정아버지는 저를 도리어 호되게 나무라셨고 당장 시댁으로 돌아가라고 하셨어요. 친정에서 받아주지 않으니 갈 곳이 없었죠. 배는 불러오는데 그 몸으로 어디 가서 뭘 하며 살 수 있겠나 싶더라고요. 결국 절망적인 상태로 시댁에 돌아갈 수밖에 없었고 남편은 그런 저를 반기며 맞아주긴 했어요. 그렇지만 남편에게 받은 상처는 너무나도 큰 것이었고 그때부터 저는 남편과 각방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꾸역꾸역 흐른다는 것을 그때 실감했어요. 하루가 어찌나 긴지 그야말로 일각이 여삼추와 같은 시간을 보내는 동안에도 뱃속의 아이는 잘 자라주어 하루가 다르게 배가 부풀어 오르는 막달의 어느 날이었어요.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제 머리채를 잡아 채길래 놀라서 깼거든요. 제 머리채를 잡은 건 다름 아닌 시모였고 시모는 제가 본 중 역대급으로 극대노한 모습으로 그야말로 눈이 뒤집힌 것 같았어요. 이 미친년, 이거 못돼 먹은 년이네. 임신한 년이 술이나 처먹고 잘하는 짓이다 아주. 이 년이 한 번 지르더니 아예 막 나가기로 작정을 했나. 막 나가면 지 혼자 망하고 말 것이지. 어디 감히 내 집에서 우리 집 자손에 가진 몸으로 시부모 몰래 술을 처먹어. 시모야말로 미친 것처럼 난리를 치는데 저는 어리둥절할 뿐 시모가 무슨 말을 하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어요. 아, 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술을 마셔요, 제가요? 그런 적 없어요. 원래도 술을 별로 안 마시는데 임신까지 해서 제가 미쳤다고 왜 술을 마셔요? 전 그런 적 없어요.
네 년이 지금 나를 우습게 보는 거지. 네가 술 마시는 걸 본 사람이 있어. 증인이 있는데 어디서 시치미를 떼는 거야. 그런다고 내가 네 말을 믿을 것 같아? 여기 네 말 믿을 사람 아무도 없어. 거짓말을 그렇게 뻔뻔하게 하는 걸 보니 네가 과연 무서운 년은 무서운 년이구나. 이 징글징글어운 년. 알고 보니 상간녀가 시모에게 제가 임신한 상태에서 술을 먹는 걸 봤다고 한 거였어요. 시모는 쉬지 않고 저를 몰아쓰더니 침대 밑을 뒤져 반병쯤 남은 보드카를 찾아내더라고요. 보나마나 그 술병도 상간녀가 미리 몰래 넣어둔 것이었겠죠. 그러나 시모는 술병까지 찾아냈으니 더 큰 소리로 저를 잡았습니다. 이렇게 친 것까지 확실하게 나왔는데도 거짓말은 할 거냐? 냄새 없는 술이라고 보드카 마시면 안 걸리고 아무도 모를 줄 알았어? 어림없다 이년아, 누굴 속여? 시모는 그렇게 악을 쓰며 난리를 치는데 남편은 억울해 미칠 것 같은 제 편을 들어주기는커녕 시모에게 그 꼴을 당하는 걸 그냥 보고만 있더라고요. 그제야 눈치를 살피니 남편이란 놈도 그 상간녀한테 넘어간 것 같았어요. 각방을 쓰는 동안 상간녀가 남편을 유혹했겠죠. 어리고 예쁜 여자가, 그것도 자기 아들까지 가진 여자가 몸으로 들이대며 유혹했을 텐데 남편은 그리 어렵지 않게 넘어갔을 것 같아요. 제가 아는 남편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결국 남편에게 배신당하고 친정에서도 받아주지 않아 다시 돌아간 시댁에서 저 혼자 그 상처를 끌어안고 힘들어하는 동안 상간녀는 제 남편을 꼬여내고 시모까지 속여 저를 완전히 고립시켜버린 거예요. 나는 상간녀가 쳐놓은 덫에 제대로 걸렸고 시모는 물론 남편마저 저를 믿어주지 않았어요. 결국 저는 거의 맨몸으로 쫓겨날 상황에 처한 거죠. 그것도 한겨울의 말이에요. 저는 절박한 심정으로 시모에게 말했어요. 실산일이 한 달도 남지 않았어요. 지금 제가 어디에 갈 수가 있겠어요. 몸이라도 풀고 제 살 길 찾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아이라도 낳고 나가게 해주세요. 그렇지만 시모는 얼음장같이 차가운 목소리로 독설을 내뱉더군요. 새끼배 내밀한 년이 태교는 고사하고 허겁날 술이나 처먹고 앉아있는데 제대로 된 애가 태어날 리가 있어? 어디 한 군데 모자라거나 기형아 같은 게 나올 수도 있는 거지. 그런 게 아니라고 해도 애당초 너 같은 년한테서 난 애를 우리 집 자손이라고 할 수가 있겠니? 어차피 쓸모도 없는 딸년인데 나는 그런 손녀 필요 없다. 저의 부탁을 단칼에 묵살한 시모는 그대로 저를 내쫓을 기세였어요. 그 꼴로 쫓겨나 친정에도 갈 수가 없고 어떻게 해야 하나 정말 막막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부탁했죠. 정말 갈 곳이 없어서 그래. 도와줘. 당신 자식이야. 당신도 어머님이랑 같은 생각이야? 이대로 정말 모른 척 할 거냐고. 어떻게 되든 아무 상관없어? 그렇게 애원하는 제게 남편은 수표 한 장 던져주면서 말하더라고요. 일단 그거 가지고 여관방 같은 데라도 들어가 있다가 출산을 되면 연락해. 병원비는 내줄게. 그리고 애 낳으면 양육비도 챙겨줄 테니까 그 돈으로 애 키우면서 살아. 그렇지만 나도 그 애를 볼 수는 없을 것 같아. 솔직히 내 자식이라는 정이 생기지 않아. 그러니까 왕래하며 지내는 건 기대하지 않는 게 좋을 거야. 그렇게 쫓겨나 만삭의 몸으로 혼자 여관방에 들어가 누웠는데 그날 밤 정말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제 신세가 처량하고 뱃속의 아이가 너무 불쌍하고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뿐이었어요. 그래도 시간은 또 그렇게 흐르더라고요. 딸아이는 예정일에 맞춰 태어났고 남편은 약속대로 산부인과로 와서 병원비를 정산해줬지만 끝까지 아이는 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몸을 채 회복하기도 전에 시모는 제게 연락을 해 이혼 조건을 말하더군요. 내 아들이 외도를 해 혼의 자식까지 본 것은 맞지만 임신 중에 술을 마시는 등 말도 안 되는 행동을 안 넣어도 그렇게 큰 소리칠 입장은 아닐 게다. 우리가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걸고 넘어질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어차피 소송을 해도 받을 수 있는 미자료라는 게 그리 큰 금액이 아니라는 건 알고 있지? 그러니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해라. 애비도 얘기했다고 하던데 양육비는 꼬박꼬박 보내주마. 사실 재산 분할은 받을 수 있는 게 거의 없었어요. 시댁에서 살고 있었고 남편 명의로 된 재산이라는 게 없었거든요. 그러니
저는 시댁에서 주겠다고 하는 돈이라도 챙길 수밖에 없었죠. 그 돈으로 딸과 함께 지낼 작은 방에 보증금을 내고 남편이 보내주는 양육비로 월세 내고 아이와 저 둘이 먹고 살아야 했습니다. 아이가 조금씩 크면서는 저도 시간을 내어 일을 시작할 수 있었고 그렇게 혼자 힘으로 딸을 키우며 살았어요. 남들처럼 여유롭게 먹이고 입히지 못했지만 딸은 쑥쑥 잘 자라주었고 공부도 참 잘해서 약사가 됐답니다. 딸 자랑 좀 할게요. 제 딸이지만 책임감도 강하고 성실하며 바른 생각을 가진 아이로 잘 자랐어요. 약사가 된 딸은 남자친구도 있는데 사윗감은 의사거든요. 둘이 사귄 지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닌데 둘 다 자기 일 하면서 자리를 잡았으니 자연스레 결혼 이야기도 오가게 됐어요. 저도 사윗감이 마음에 들었고 사돈댁에서도 제 딸을 예쁘게 봐주셨기 때문에 결혼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됐고 상견례 날이 되어 예비 사돈을 만나러 나갔죠. 예비 안사돈 자리에는 예상대로 그 옛날 전남편의 상간녀였던 년이 앉아 있었어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눈앞에서 그년을 마주하니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치밀어 오르는 감정을 억누르고 상간녀년을 향해 웃음을 지어 보이며 말했죠. 어머, 이게 누구야? 내 남편 홀려냈던 청년 조영숙이 아니야. 30년 만인가? 온몸으로 들이대서 내 남편 애까지 가지고 그 집에 눌러 앉으려고 갖은 수를 다 쓰더니 어찌 네가 내 딸 안 싸던 자리에 앉아있니? 나 쫓아내고 그 집에서 천년만년 살 것 같더니 너도 그 집에서 쫓겨났네. 어쨌거나 이렇게 만나게 되니 감회가 새롭네. 반갑다 이년아. 저는 그렇게 비꼬며 그년을 향해 말했고 그녀는 당연히 기겁을 했지 않겠어요? 그녀는 그렇게 기겁을 하면서도 바깥 사돈과 예비 사위의 기색을 살피느라 눈알을 어지간히도 굴리더라고요. 적잖이 당황한 것 같았어요. 너만 놀란 거야, 이 멍청한 년아. 그 자리에서 기겁할 정도로 놀란 사람은 상간녀 단 한 명이었거든요. 상간녀를 제외한 우리 모두는 이미 그 사실을 다 알고 있었고 상견례 자리 자체가 이미 다 짜놓은 판이었던 겁니다. 이게 다 무슨 얘기인가 싶으시죠? 이야기가 갑자기 너무 휘몰아쳐서 놀라셨을 것 같아요. 놀라지 마시고 이제부터 제 얘기를 들으시면 돼요. 제가 다 얘기해 드릴 거니까요. 상견례 자리에서의 제 반응을 보면서 짐작하셨겠지만 저는 예비 안사도님 옛날에 그 상간녀라는 것을 상견례 날짜가 잡히기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딸과 예비 사위는 소개를 받아 만났는데 연애를 1년 정도 하면서 서로에게 확신이 들어 결혼을 전제로 만나기 시작했던 거거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부모에게도 서로 소개를 한 거죠. 저도 결혼 얘기가 오가기 시작하면서 예비 사위 인사를 받았으니 딸도 그 무렵 예비 안사돈에게 인사를 드렸던 거죠. 엄마 오늘 어머님 만나뵙고 인사드렸는데 진짜 너무 미인이시더라. 미인이신데다가 교양도 있으시고 너무 좋은 분인 것 같았어. 같이 사진도 찍었는데 엄마도 볼래? 여기 봐봐. 진짜 미인이시지? 그러면서 같이 찍은 사진을 보여주는데 딸 말대로 꽤 미인이고 인상도 좋아 보였어요. 아이고 그러네. 보통 미인이 아니시구나. 나보단 좀 어리신 거지. 한사돈한테 안 밀리려면 상견례 때 나도 좀 예쁘게 하고 나가야겠어. 아이 근데 어린 건 모르게 익숙한 얼굴인 것 같은데. 아이고 그게 딱 누구라고 기억이 확실히 떠오르는 건 아니고 가물가물하게 아이뜻 모를 듯 그러네. 그래? 낯이 익은 얼굴이야? 인연이 되려고 그러나 보네. 익숙한 인상이라는 건 그만큼 친근하게 느껴진다는 거 아니야? 그래, 네 말이 맞아. 그런 건가 봐. 아유, 역시 우리 딸 똑똑해. 엄마, 어머님이 지금도 미인이시지만 젊었을 때는 진짜 엄청나게 예쁘셨더라고. 난 처음에 사진 보고 미스 코리아 같은 건 아닌지 물어봤을 정도였다니까. 정말 너무 이쁘셔서 깜짝 놀랐어. 아, 잠깐만 있어봐. 준모 씨 깨톡 스토리에 준모 씨 어렸을 때 어머님이랑 찍은 사진 올려둔 게 있었거든. 그거 보여줄게. 여기 있네. 보세요. 이게 준모 씨가 중학교 졸업식 때 찍은 사진이야. 완전 미스 코리아 아니야? 스타일도 좋으시고 말이야. 지금 봐도 하나도 안 촌스럽지 않어? 딸아이가 보여준 사진을 보고 저는 정말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예비 안사돈이 심장이 멎을 만한 미인이었다는 건 아니고요. 사진 속에 예비 사위와 함께 있는 예비 안사돈의 얼굴은 제가 명확하게 기억하는 전 남편 상간녀의 얼굴이었거든요. 어찌나 놀랐는지 몸에 피가 안 돌아서 손발이 하얗게 될 정도로 혈액순환이 안 되는 바람에 온몸에 쥐가 난 것 같았어요. 가까스로 안정을 찾고 나서도 상간녀 얼굴밖에 떠오르는 게 없더라고요. 젊은 시절 사진을 보니 바로 알겠는 거예요. 잊을 수 없는 그 얼굴, 제 전남편을 꼬여내고 제 이전 시모와 저 사이를 이간질해 기어이 저를 내쫓고야 말았던 그년의 얼굴 말입니다. 그날 바로 딸에게 모든 사실을 말하지는 않았어요. 그럴 수가 없었죠. 며칠을 고민해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다 싶어서 딸에게 예비 사위와의 결혼을 취소하라고 했는데 납득할 만한 아무 이유도 없이 딸이 제 말대로 할 리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게다가 딸은 막무가내로 파혼하라는 저를 붙잡고 그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고 울부짖기까지 했어요. 그런 딸을 보니 도저히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모든 사실을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딸 역시 엄청난 충격을 받았죠. 딸을 키우면서 저는 딸에게 제가 겪은 일을 가감없이 다 알려줬었어요. 처음에는 엄마와 아빠는 이혼을 했고 아빠가 매달 너를 위해 양육비를 보내주시지만 사정이 있어서 너를 보러 올 수는 없다. 그렇게 시작해서 아이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나이가 됐을 때는 모든 사실을 숨김없이 다 알려줬기 때문에 딸 역시 우리를 쫓아낸 상간녀의 존재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비 시모가 될 사람이 우리를 내쫓은 상간녀라는 것을 알고 딸도 믿을 수 없다며 경악했고 또 분노했어요. 말도 안 돼. 준모 씨 엄마가 우리를 이렇게 만든 그 여자라니. 엄마, 그렇지만 그 여자 때문에 내가 준모 씨랑 헤어질 수는 없어. 준모 씨는 아무 죄가 없잖아. 우리가 헤어져야 할 이유가 없어. 오히려 그 여자 죄를 낱낱이 밝혀서 내쫓아야겠어. 준모 씨랑 아버님도 그 여자의 정체에 대해서 아셔야지. 딸은 아주 자신만만하게 말하더라고요. 나도 준모 씨 엄마가 친엄마가 아닌 키워준 새엄마라는 걸 알고 있었잖아. 준모 씨는 나한테 숨김없이 다 말해줬었어. 근데 준모 씨는 물론이고 아버님도 그 여자가 처녀의 몸으로 애딸린 호라비한테 시집온 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야. 그걸 두고 그 여자가 얼마나 착하고 좋은 사람인지 얼마나 얘기를 많이 했는지 몰라. 그러니까 그 여자는 지금 준모 씨랑 아버님을 다 속이고 있는 거잖아.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 긴 세월을 속인 거라고. 이건 사기지 사기. 당장 준모 씨한테 다 말해야겠어. 딸아이는 그렇게 예비 사위에게 모든 사실을 말했다고 해요. 예비 사위에게는 천사 같았던 새엄마였는데 그런 엄마의 추악한 실체를 알려주는 거죠. 예비 사위는 경악을 하며 바로 예비 바깥사돈에게도 모든 사실을 전했어요. 그년이 예비 바깥사돈한테 사기를 쳐서 결혼한 거나 다름없으니 예비 사위나 예비 바깥사돈이 느끼는 배신감도 엄청났을 거예요. 처녀의 몸 같은 소리 하네. 출산 경험까지 있는데 그렇게 낳은 아들이 심지어 유부남과의 불륜으로 인한 혼외의 자식이었다는 것을 폭로했으니 예비 사위와 예비 바깥사돈이 얼마나 날뛰며 난리를 쳤을지 다들 짐작이 되시겠지요. 그래도 예비 바깥사돈이 양반이더라고요. 저 같았으면 그 얘기 듣는 즉시 그년 뼈도 못 추리게 두들겨 팼을 거예요. 그런데 바깥사돈은 그 사실을 다 알고 난 다음에도 티를 내지 않고 상견례 날까지 기다려준 거죠. 상견례 날을 디데이로 잡고 판을 짠 데는 다 이유가 있었어요. 우선은 그 상간녀년이 뻔뻔하게 오리발을 내밀며 아니라고 부정할 것을 대비해 확실하고 드라마틱한 삼자되면 자리를 만들려고 한 거예요. 지 아무리 뻔뻔한 년이라고 해도 그런 식으로 무방비 상태에 노출되면 저도 모르게 당황하게 되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모습을 보여서 매도박도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고, 그리고 또 다른 이유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나와 딸이 상견례 장소에 초대한 사람이 한 사람 더 있었거든요. 상견례 자리에 들어서자마자 제가 상간녀를 향해 비아냥거림의 인사를 날리고 상간녀년이 경악한 것을 본 후 딸은 저희가 초대한 그 사람에게 전화를 해 이제 들어와도 된다고 말했어요.
딸의 전화를 받고 상견례 장소에 들어선 것은 건실한 체격의 건장한 젊은 남자였죠. 그 남자는 바로 상간녀가 낳은 상간녀의 친아들이었습니다. 이쯤에서 또 제가 중간에 건너뛰었던 얘기를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사실 제 전 남편이 저를 찾아와 재결합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게 돌아오려고 했던 거죠. 무슨 소리야, 재결합이라니. 왜 네 아들까지 가진 젊은 여자가 들이대니 혹하는 마음에 넘어가긴 했는데 살아보니 역시 내 생각이 났냐. 하긴 그년이 네가 좋아할 타입의 여자가 아니긴 하더라. 그래도 네 엄마가 골라준 여자고 네 아들까지 낳아준 여자는 어쩌고 나한테 와서 이러는 거야? 비아냥거리는 나에게 전 남편은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얘기했는데 그 얘기를 들어보니 상황이 좀 심각하긴 하더라고요. 당신을 그렇게 쫓아내고 그 여자와 바로 혼인신고를 하거나 그러지도 않았어. 당신은 엄마가 그 여자가 뭐 엄청 마음에 들어서 골랐다고 생각하나 본데 그런 것도 아니야. 엄마도 급한 마음에 씨바지를 구하면서 젊고 건강한 조건 정도만 보고 그 여자를 들인 거거든. 당신도 우리 엄마이잖아. 우리 엄마가 어떤 사람인데 그런 여자애를 정식 며느리로 삼고 싶어 할 리가 없지. 그러니 그 여자에게 모유물려 아들을 키우면서도 엄마는 손자만 호적에 올리고 그 여자랑은 혼인신고를 못하게 했어. 참 그분답네 그분다워. 참 대단한 어머니를 두셨지. 근데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야? 그 여자 호적에 안 올리고 살다가 내쫓았다 이거야? 그럼 네 그 대단한 엄마가 원하는 사람이랑 재혼하면 될 일이지. 나한테 연락은 왜 한 건데? 단순히 그런 문제가 아니야. 애가 커갈수록 이상하게 나랑 안 닮은 것 같은 거야. 나만 그렇게 느낀 게 아니고 엄마랑 아버지도 그러셨고 애가 생김이나 체질이나 그런 게 정말 하나도 닮은 구석이 없더라고. 결국 친자검사까지 했는데 내 아들이 아니었어. 아이고 이게 무슨 생각지도 못한 얘긴지 모르겠지만 좀 웃을게. 꼴 좋다. 나를 그렇게 내쫓더니 결국 그 꼴을 당했니? 아주 고소해 죽겠네. 나 기분 좋으라고 그 얘기 해주러 온 거면 고맙게 생각할게. 그 여자는 아주 너덜너덜해서서 쫓겨났겠지. 말도 마, 난리도 아니었지. 당신이 당한 것보다 몇 배로 훨씬 더 험한 당하고 그 애랑 같이 쫓겨났어. 그때 우리 엄마는 내가 봐도 너무 무섭더라. 자기로 고소해서 콩밥 먹게 할 수도 있는데 세상 부끄러워서 봐주는 거라고 하셨는데 그 말이 많은 거지. 다른 사람들 생각할 것도 없어. 당장 아버지도 모발대발하셔서 엄마가 아버지한테 얼마나 밀었는지 몰라. 그러니 그 여자를 법적으로 어떻게 하지 않는 대신 엄청난 폭언과 함께 내친 거지. 그래, 뭐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고소하기도 하고 몇 년 먹은 체증이 좀 내려가는 것 같기도 하지만 그래 봐야 어차피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지 뭐. 그냥 그렇게 쫓아낸 거 알려준 건 고맙지만 재결합이라니 미쳤어. 내가 더 잘못했어. 당신 그렇게 보내고 나도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는지 몰라. 그러니까 이렇게 바로 당신을 찾아왔잖아. 우리 다시 잘 지내자. 우리 딸도 같이 키우면서 말이야. 누구 마음대로 우리 딸이래. 걔는 내 딸이야 내 딸. 내가 오매불망 네가 나를 다시 찾아주기를 기다렸던 것도 아니고 내가 널 왜 받아주니. 내 마음은 네가 나를 배신하고 그년이랑 자식을 만들었을 때 이미 굳게 닫혔어. 자업자 되기라고 생각해. 꼴 좋다고. 고소하다는 내 말이 그 여자한테만 해당되는 말 같아? 너도 마찬가지야. 어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고 보내던 양육비나 꼬박꼬박 잘 보내. 알았어? 제가 그렇게 쏘아붙이는데도 전 남편은 미련을 못 버리더라고요. 쉽게 돌려줄 거라고 생각한 건 아니야. 당신 마음 이해해. 그렇더라도 딸아이 얼굴이라도 볼 수 있게 해주면 안 될까? 만나고 싶어서 그래. 마음 같아서는 절대 안 보여주고 싶었지만 제 마음의 상처로 천륜을 끊는 건가 싶어서 딸한테 얘기를 했었어요. 아빠가 보고 싶어 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딸 역시 이미 아빠라는 존재에 대해서 마음을 다 비운 상태였고 저 못지않게 굳게 마음을 닫은 상황이었기에 아빠를 만나고 싶지 않다고 하더군요. 결국 끝까지 만나주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남편은 딸에게 꾸준히 메시지를 보내면서 마음을 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예비한 사돈이 상간녀라는 것을 알고 난 후 딸이 지 아빠를 이용하려고 연락을 한 거예요. 그게 딸이 처음으로 지 아빠한테 문자를 보낸 거였던 거죠.
전 남편은 딸의 연락을 받고 반색을 하며 딸이 원하는 건 뭐든지 들어줄 수 있다고 했고, 딸은 상간녀 아들의 신상에 대해 알고 있는지를 물었다고 해요. 상간녀년을 꼼짝 못하게 올가매려면 그년이 낳은 친아들만큼 확실한 증거도 없는 거니까 말이에요. 그리고 아들과 함께 쫓겨났다는 그 여자가 그 아들은 어떻게 하고 처녀 행세를 하며 예비 사위의 새엄마가 될 수 있었는지도 알아내야 했으니까요. 전 남편도 상간녀와 그 아들을 그렇게 쫓아낸 후 따로 연락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후 행방에 대해 아는 것이 없지만 원한다면 사람을 써서 알아봐 주겠다고 했고 딸은 그렇게 해달라고 했대요. 결국 전 남편의 도움으로 상간녀 친아들의 행방을 알아냈는데 그녀는 지 아들을 친정에 맡기고 처녀인 척하면서 결국 또 다른 남자들을 만나고 다녔던 거더라고요. 놀랍지도 않은 거죠. 그러니까 예비 바깥 사돈이 첫 상대도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고 다니는 동안 친정에 맡겨둔 아들을 제대로 찾아보지도 않고 그대로 내팽개쳤을 테고 그년 친정에서도 그년이라면 이미 내놓은 자식이라고 생각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아들은 처음에는 상간녀의 엄마, 그러니까 자기 외할머니 손에 자랐다는데 외할머니가 돌아가시자 외삼촌이 자기를 입양해서 지금은 삼촌 부부를 부모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다고 해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삼촌 부부에게 입양한 것 때문에 상간녀가 처녀 행세하기는 더 쉬워졌던 거겠죠. 상간녀 친정 사람들은 그나마 정상적인 사람들이었는지 그년 아들은 그래도 잘 자란 것 같더라고요. 자기를 낳아준 엄마를 부끄럽게 생각하며 잊고 산 지 오래라고 하니까 말이에요. 딸은 그 아들을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그쪽이나 나나 우리는 다 피해자다 그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말이죠. 상간녀의 친아들은 어느 정도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그렇게 쓰레기 같은 생각으로 살고 있는 자기 엄마의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으면서 동시에 너무 부끄러워했다고 해요. 그리고 자기도 우리 모녀의 불행에 책임이 있는 존재라며 속죄의 의미로라도 도와주겠다고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상간녀의 아들이 상견례 자리에 나타나게 됐던 겁니다. 상간녀 아들은 그 자리에서 자기 친엄마인 상간녀를 향해 말했어요. 당신 같은 사람이 내 친엄마라는 게 정말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럽습니다. 당신이라는 사람한테 정말 찔렸어요. 어떻게 한평생을 이렇게 삽니까, 예? 좀 더 괜찮게 살 수는 없었어요. 내가 당신 같은 쓰레기한테서 태어났다는 걸 정말이지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상간녀 친아들이 그렇게 통 안에 눈물을 흘리는데 제가 다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말하는 그 마음이 오죽할까 싶어서요. 그런데도 상간녀녀는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거예요. 진짜 독한 년이죠. 아무리 그래도 지 자식이 찾아와 그런 말을 하는데 애밀한 년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싶었어요. 심지어 그 년이 어떻게 나왔는지 아세요? 아니, 누구신데 자꾸 저한테 엄마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 뵙는 분 같은데 뭘 단단히 잘못 알고 오셨나 봐요. 그러면서 끝까지 지 자식을 모른 척하기까지 하는 거예요. 정말 그녀는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나쁜 년이에요. 결국은 보다 못한 예비 바깥 사돈이 나섰죠. 정말 기가 막히는군. 모든 사실이 다 밝혀졌으니 그래도 반성하고 용서를 빌 거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그러지는 못할 몽정 어떻게 이렇게 찾아온 자식까지 모르는 척하면서 발뺌하기 바쁠 수가 있지? 이런 모습에 더 실망했고 더 확신이 생겼네. 너 같은 것한테 속아서 선치는 세월이 허망하기 이를 데 없네. 지금 당장 저분과 네 친자 확인 유전자 검사라도 의뢰해야 내가 네 죄를 싫다고 용서를 구할 거야. 예비 바깥 사돈이 그렇게 호통을 치니 더 이상 물러날 곳 없게 딱 걸렸다 싶었는지 상간녀녀는 그제야 예비 바깥 사돈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지더라고요. 여보, 제가 잘못했어요. 아이, 그게 아니에요. 여보, 용서해 주세요. 제 얘기를 좀 들어주세요. 아니, 저는 너무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소녀가장으로 살았어요. 제가 뭐라도 해서 돈을 벌어야 했다고요. 무슨 짓이라도 해야 했어요. 그래서 한 일이었어요. 아이 낳아주고 돈 받는 일도 마다할 수 없을 정도로 그때는 정말 그만큼 철박했어요.
그렇지만 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제가 저 사람을 모함해서 내쫓고 그런 짓을 한 적은 없어요.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여보, 믿어줘요. 당신이 안 믿어주면 누가 날 믿어줘요. 나 정말로 불쌍한 여자예요. 당신 없으면 못 살아요. 내가 당신 없이 어떻게 살아요? 제가 지금까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잘 아시잖아요. 그러면서 그년이 지가 그동안 예비 사위나 예비 바깥 사돈에게 얼마나 지극정성을 다했는지 읊어대기 바쁘더라고요. 그 꼴을 보고 있던 상간녀 아들이 그 여자 말을 끊고 말했어요. 당신이 말하는 게 새빨간 거짓말이잖아요. 제발 정신 차려요. 지금 당신 말을 누가 믿는다고 그런 거짓말을 또 지어내고 있는 겁니까, 예? 소녀 가장은 무슨 소녀 가장? 일찌감치 남자 만나 집 나가서 할머니한테도 소식 딱 끊고 살다가 그 집에서 쫓겨나고 갈 데가 없어지니 나를 데리고 할머니한테 간 거잖아요. 내가 모를 줄 알아요? 나도 다 안다고요. 그러니까 제발 그만 좀 해요. 상간녀 친아들은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나가버렸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또 마음이 짠하니 안 좋더라고요. 아빠가 누군지도 모르고 엄마한테 버림받고 사는 그 아들의 삶도 참 한스럽다 싶었죠. 상간녀가 임신했던 그 아들 때문에 저와 제 딸이 말 못할 일들을 겪었던 건 맞지만 그 아들은 아무 잘못이 없는 거죠. 그 아들도 참 기구한 삶이다 싶었습니다. 그건 그렇고 상간녀년이 어떻게 됐냐고요? 말할 것도 없이 이혼당했죠. 한 푼도 못 챙기고 맨몸으로 이혼당했고 위자료도 감당할 능력이 안 돼서 분납한다고 하네요. 그 지경이 되어서 그년이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그 뻔뻔한 년이 그 꼴로 지 아들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딸이 그 상간녀 친아들한테 그 얘기를 듣고 와서 제게 말해줘서 알았어요. 엄마, 알고 보니까 그 아들분 말이야. 꽤 괜찮은 회사에 다니고 있더라. 나름 안정적으로 잘 살고 있는 모양이더라고. 그러니까 엄마도 이제 그분 때문에 그만 마음 아파하란 말이야. 우리 엄마 마음이 이렇게 여려서 큰일이지 뭐야. 그래? 잘 살고 있대? 어머 얘 너무 다행이다. 정말 잘 됐어. 아유 진짜 잘 자랐나 보네. 그래도 그 외삼촌이라는 분이 좋은 분이신가 봐. 외숙모도 그렇고 말이야. 그게 보통 일이 아니었을 텐데. 게다가 그년 그게 얼마나 대책 없는 년이냐고. 그러니 집에서도 아예 내놓은 년이었다면서. 그런 년 아들을 걷어서 기르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야. 참 감사한 일이다. 그 삼촌 부부도 복 받을 거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여자가 자기 아들이 그렇게 번듯하게 잘 되어 있다는 걸 알고는 그 아들한테 빌부터 살 작정으로 찾아와서 핏줄에 호소하면서 아주 생쇼를 했다는 거야. 어머머 저런 미친년. 그녀는 정말 끝까지 왜 그러는 거니? 진짜 정신 못 차리는구나. 무슨 염치로 거길 찾아가? 그네 지가 지 아들한테 어떻게 했는지 다 잊었다니? 어머 정말 웬일이야. 설마 그래서 그 착한 아들이 그냥 받아줬다 뭐 그런 얘기 하려는 건 아니지? 진짜 그런 거면 나 지금이라도 그 사람 찾아가서 말리고 싶어. 그런 거 아니니까 걱정 말고 들으셔. 그 사람도 그 정도로 호구당해줄 생각 없더라고. 아유 얼마나 다행이야. 그렇게 찾아온 그 여자 한 방에 거절했다고 알려지더라. 그 여자가 아무리 불쌍한 척을 해도 자기는 마음이 약해지지 않을 거래. 이미 그런 엄마는 없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었고 외삼촌 부부가 자기한테는 진짜 엄마 아빠라면서 그 여자라면 치가 떨린다고 하더라. 그 여자가 어떻게 됐는지 나나 엄마가 궁금해할 것 같아서 연락했다 그러더라고. 자기는 그런 여자 안 받아줄 거고 고생을 얼마나 하면서 어떻게 살든지 신경 안 쓸 거라고 했어. 아유 그래 얼마나 상처가 깊겠어. 원래 애들도 그런 눈치는 빤한 거야. 나도 너 키울 때 그랬어. 그래서 일찌감치 너한테 사실대로 다 얘기해주고 더 그랬던 것도 있거든. 혼자 침략하고 그러면서 상처가 더 깊어지는 거니까 말이야. 근데 말이야 그년이 그래도 지가 침몰하고 나서서 뭘 막 법적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지는 않을까? 그년이 어떤 년인지 알잖니? 당장 먹고 살 길을 막막할 텐데 그러고도 남을 년 같아서 걱정이 되네. 그것도 걱정할 거 없어. 그렇잖아도 나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미리 조치를 취하는 게 좋지 않겠냐고 얘기했거든. 그랬더니 걱정할 거 없다대. 그 외삼촌이 입양을 할 때 이미 친권은 모두 삼촌네 부부가 가져간 거라고 하더라. 그러니 법적으로 뭘 어떻게 해볼 수도 없을 거라고 말이야. 그 여자는 그 꼴을 당해도 싼 거잖아.
솔직히 그 여자가 저지른 일들에 비해 그 여자가 받는 벌이라는 것은 턱없이 가벼운 거 아니냐고. 맞지. 그런 년한테 가당한 벌 같은 게 어디 있겠어? 아니 무슨 뭐를 받는다고 해도 정이 안 찰 거야. 살면서 지가 저지른 짓이 어떤 짓인지 왜 지 스스로 깨닫고 뼈저리게 반성하면서 고통받아야 할 텐데 과연 그년한테 그런 날이 있을지 모르겠네. 그러게나 말이야. 뭐 사지 욕심 멀쩡한데 뭐라도 해서 밥 벌어먹고 살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지가 뭔 짓을 저지른 건지 깨닫고 통안에 눈물을 흘리길 바라는 마음이네. 그년이 집에 아파 낳은 지자식한테도 매정하게 거절당하면서 조금이라도 마음이 아팠을까? 그년한테도 그런 마음이 있기는 하겠지. 아니 그러면서 지가 저지른 일들이 어떤 짓들이었는지 조금이라도 깨달으면서 살아야지. 앞으로 사는 동안 고생도 좀 하면서 말이야. 지가 힘들어봐야 속죄라는 것도 할 수 있을 거야 그러냐는. 딸은 예비 사위와 예정대로 결혼식을 올렸어요. 전 남편이요? 그 인간은 당연히 결혼식에 초대 안 했죠. 그 인간이 무슨 자격으로 제 딸 결혼식에 올 수 있겠어요. 필요에 의해 도움을 받긴 했지만 전 남편에 대한 딸의 생각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 옛날 그 집에서 쫓겨난 직후처럼 서슬퍼런 증오심이나 배신감 같은 것에 치를 떠는 것은 아니지만 저 역시 전 남편을 용서할 마음은 전혀 없고요. 딸 입장에서도 전 남편을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힘들어 보여요. 양육비 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잖아요. 신부라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을 받아줄 제 딸이 아니에요. 저와 딸은 지금까지도 그 사람 없이 잘 살았고 둘이서 이미 많은 것을 이뤘잖아요. 그 사람의 자리는 없는 거죠. 그러게 있을 때 잘했어야지.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기회는 2번 다시 오지 않는 거라고 말해주고 싶네요. 이런 말조차 전할 일은 없겠지만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제 얘기 어떠셨어요? 이렇게 마지막까지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이 실감이 나셨나요? 긴 얘기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30년이나 되는 세월을 담기에는 이 글도 제게는 짧게만 느껴지네요. 힘들고 지난했던 시간들이 길었던 탓이겠지요. 그렇지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그런 나쁜 기억들을 모두 털어버리고 싶어서 이 글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글을 맺는 지금 어느 정도 홀가분하고 후련해진 가슴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힘들었던 기억들은 모두 잊고 좋은 날들만 생각하면서 살고 싶어요. 여러분도 모두 행복하실 바랄게요. 감사합니다.